오늘 중요한 날인데 뭔 이게 냄새세요? 어머니 제발 좀. 그날 저는 아들의 성형외과 체인 대표 취임을 축하하려고 밤새 끓인 사골국을 들고 갔을 뿐이었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박영심은 세탁실에서 하얀 수건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쳤죠. 손끝에 전해지는 면의 보드라운 촉감과 철판이 천을 미끄러지는 치지직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엔 희미한 소독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69의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대형 병원 수술실에서 수간호사로 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반듯하게 접은 수건과 식탁보를 토트백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윤이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들 이름이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성형외과 체인 병원의 최연소 대표, 38의 나이로 의료계의 새로운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였죠. 영심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키워낸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방문 기록부에 이름을 적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편한 운동화 차림. 손에는 묵직한 토트백이 들려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도윤이 생일 숫자였죠.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새 가구 냄새와 방향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영심은 주방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료수 몇 병과 샐러드 팩뿐이었어요. 영심은 가져온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무, 파, 마늘.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이었죠.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사골을 넣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올라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 시작했죠. 영심은 거품을 걷어내며 간을 맞췄습니다. 파를 송송 썰고 마늘을 다졌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기구를 다루던 그 정확함이 주방에서도 그대로였죠. 저녁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영심은 식탁에 흰 식탁보를 깔았어요.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뜨거운 사골국을 뚝배기에 담았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이 타일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한나래가 들어왔죠. 진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한나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1살의 나이에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최신 브랜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도윤이 축하해 주려고 국 끓였어.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나래는 코를 찡그렸어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주방으로 다가왔죠. 아, 진짜? 이 냄새 뭐예요? 한나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이런 냄새 배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촬영팀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사골국인데. 한나래는 서랍을 열어 방향제를 꺼냈습니다. 거실과 주방, 현관까지 스프레이를 뿌렸죠. 톡 쏘는 화학 냄새가 공기를 덮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성형외과 체인 대표 집이에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영심은 국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쇠냄비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도윤이는? 일 있대요. 오늘도 늦는데요. 한나래는 휴대폰을 들어 뭔가를 두드렸습니다. 도어락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비밀번호 바꿨어요.
앞으로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나는 도윤이 엄마야. 그래도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제가 사는 집.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였죠.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도윤은 현관에 서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영심을 보고도 다가오지 않았죠.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도윤아.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한날에는 식탁 위에 사골국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다 버릴 거예요. 냄새 빼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네. 영심은 토트백을 들었습니다. 국자 손잡이의 나무결을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죠. 매끈하게 다른 표면에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나갈게. 영심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한나래가 뒤에서 말했죠. 아, 맞다. 어머님. 한나래는 거실 테이블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이거요. 오늘 음식값이에요. 재료비라도 드려야죠. 한나래는 봉투를 영심 앞에 내밀었습니다. 20만 원 들어있어요.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영심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나래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도윤 씨한테 말하세요.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영심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에 서자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하는 금소금이 등 뒤에서 차갑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영심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파 조각이 끼어 있었죠. 주름진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천 번 소독했던 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떨었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냄새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심은 눈을 감았죠. 귓가에 한나래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창피하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손에서는 여전히 파 냄새가 났습니다. 영심은 토트백을 꽉 쥐었어요. 안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사골국 냄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영심은 천천히 올라탔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죠. 영심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부를 열었죠. 오래된 번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시절 동료들, 수술실 후배들, 그리고 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보라, 33살의 수술실 간호사. 영심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였죠. 영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고 기뻐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성공이 뭔지,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영심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 영심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죠. 어제의 결심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깨웠습니다. 12시 정각, 병원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보라가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흰색 간호복 위에 패딩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영심이 다가가자 보라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앉아.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보라의 얼굴에 피로가 보였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 바로 얘기하자. 영심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자기 대화에 빠져 있었죠. 영심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병원 대리수술하고 있지? 보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도윤이가 내 아들이야. 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죠. 최 원장님이 선생님 아드님이었어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생님, 이거 위험해요. 병원에서 알면 증거가 필요해. 보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영심에게 보여줬죠. 수술실 모니터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11월 23일 오후 2시. 수술 기록상으론 최 원장님이 집도이예요. 영심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니터 하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죠. 근데 이 시간에 최 원장님은 행사장에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에 나왔거든요. 보라는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화면 구석에 실시간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술한 사람은? 레지던트요. 3년차 전공의가 했어요. 영심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동의서는? 환자들은 몰라요. 서명은 최 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라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몇 장이었어요. 이건 동의서 복사본이에요. 보호자 서명란 보세요. 영심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동의서가 있었죠. 보호자 서명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서명했다면 필체가 비슷해야 하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간호사가 대신 서명한 거예요. 보호자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영심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있어? 무어가 필러요. 정품이 아닌 중국산 싸구려를 쓰고 있어요. 보라는 휴대폰으로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사기 포장지였죠. 라벨에 중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식약처 허가 안 난 제품이에요. 가격은 10분의 1이지만 부작용이 심해요. 부작용? 괴사, 염증, 변형.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영심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적기 시작했죠.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기록은 구할 수 있어? 어려워요. 전산 기록은 다 조작돼 있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보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충분해. 고마워. 보라가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드님인데. 그래서 더 해야 해. 영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갔죠. 영심은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살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술 시간과 행사 일정이 겹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정 기자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죠. 정 기자님? 박영심입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급한 제보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가능해요. 어디로 갈까요? 영심은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도서관 근처 찻집이었죠.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1시간 뒤 정 기자가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영심은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을 테이블에 펼쳤죠. 성형외과 비리예요. 대리수술, 무허가 시술, 동의서 위조. 정 기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거 큰 건데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정 기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죠. 제가 피해자들을 찾아볼게요. 온라인 카페에 모임이 있거든요.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 기자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카페였어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심은 글들을 읽었습니다. 끔찍한 사연들이었죠. 얼굴이 망가진 사람,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재수술비를 마련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주선할게요. 근데 선생님, 왜 이런 일을? 영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최도윤이 제 아들이에요. 정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을 놓고 영심을 바라봤죠. 그런데도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멀리 보였죠. 썩은 건 도려내야 해요. 가족이라도. 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노트북에 집중했죠. 식약처 쪽도 알아볼게요.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영심은 일어났습니다. 정 기자가 불렀어요. 선생님, 이거 끝까지 가실 거죠? 물론이죠. 영심은 찻집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심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수술 날짜, 시간, 행사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조하며 패턴을 찾았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표가 완성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23번의 수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두 도윤이 다른 일정이 있던 시간이었죠. 영심은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왔어요.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라였어요. 선생님, 급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야? 내일 큰 수술이 있어요. 최 원장님 이름으로 예약됐는데 실제로는 안 오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내일 방송 출연 일정이 있거든요. 생방송이에요. 영심은 메모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죠.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영심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 기회였어요. 현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영심은 정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만나자고. 정 기자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심은 자료를 파일에 정리했어요. 라벨을 붙이고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마치 수술 준비를 하듯 꼼꼼하게 준비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30년 경력의 수간호사가 아들의 비리와 맞서는 싸움. 영심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옳은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영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박영심 씨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톤이었어요. 누구세요? 병원 법무팀입니다. 곧 등기우편이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심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체부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영심은 사인하고 봉투를 받았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고발 운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심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겁주기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일도 시작됐죠. 오후 2시 영심이 자주 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집 김 씨가 다가왔어요. 영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요? 김 씨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영심 씨가 아들 병원 망하게 하려 한다고. 영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불편한 듯 자리를 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동산 사장이 영심을 불렀어요. 박 선생님, 잠깐만요. 영심은 멈춰섰습니다. 다음 달 계약 갱신인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그냥 건물주가 다른 사람 구했대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눈이 흔들렸죠. 영심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저녁 6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죠.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어졌어요. 1시간 동안 10번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영심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하지만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습니다. 밤 9시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이니? 병원에 이상한 소문 돌잖아요. 엄마가 우리 병원 조사한다고. 사실이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미쳤어요? 친아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니? 환자한테 그런 짓을 하고. 무슨 소리예요? 난 정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정당하다고? 대리수술이 정당해? 가짜 약이 정당하다고?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안 그러면 뭐?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심은 한숨을 쉬었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정 기자가 쓴 첫 번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성형외과 대표의 숨겨진 가족사 마이너스 소독약 냄새 난다며 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기사엔 영심이 제공한 녹취와 문자 캡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누군가 한나래의 SNS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명품 자랑 사진들과 대비되는 시어머니 홀대 스토리가 충격을 줬어요. 한나래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죠. 직원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되네요. 한나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죠.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두 번째 카드도 거부됐습니다. 세 번째 카드까지 막혔어요. 한나래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한나래는 황급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을 확인했죠. 모든 카드가 한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SNS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었죠. 기사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다며? 소독약 냄새 싫다고 쫓아냈다는 게 사실이야? 명품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냄새 난다고? 한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자신과 도윤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영심이 제공한 증거들도 함께였죠. 집으로 돌아온 한나래는 도윤에게 소리쳤어요. 기사 봤어요? 우리 실명이 다 나왔어요. 알아. 병원의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카드도 다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출을 줄여야 해. 갑자기 왜? 도윤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문제가 생겼어. 엄마 때문에. 어머님이 또 뭘 했어요? 우리 병원 뒤를 캐고 다녀. 기자들이랑 만나고. 한날에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그 늙은이가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음 날 아침, 한나래의 SNS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했다며? 소독약 냄새 싫다고 쫓아냈다는 게 사실이야? 역시 재벌 며느리는 다르네. 한날에는 댓글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죠.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캡처가 돌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한나래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예약이 취소됐죠.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회원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하셔서. 한날에는 굴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왔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만나던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한나래가 다가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머, 나래 씨 왔네. 인사는 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한 사모님이 말했죠. 나래 씨, 요즘 힘들죠? 네. 무슨?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일. 다른 사모님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시어머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쫓아내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나중에 늙으면 쫓겨날까봐. 사모님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래를 남겨두고 카페를 나갔죠. 한나래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저녁, 영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 기자가 서 있었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역공 들어왔어요. 선생님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어요. 정 기자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기사였죠. 치매 증상 보이는 노모, 아들 병원에 허위 고발. 망상에 빠진 어머니, 성공한 아들 질투에 음해. 영심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묘사하고 있었죠. 병원 측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가족사입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돕겠습니다. 영심은 태블릿을 돌려줬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이죠. 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내일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정 기자가 돌아간 뒤 영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보라였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병원에서 선생님 미행 붙였어요. 알았어. 영심은 전화를 끊고 커튼을 쳤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영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과의 전쟁, 피부치와의 싸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영심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영심은 정 기자와 함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어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사람도 보였죠.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영심이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됐어요. 정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박영심 선생님이세요.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25살쯤 보였죠. 얼굴 왼쪽에 거즈를 붙이고 있었어요. 최도윤 원장 어머니시라고 들었어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안이 술렁였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해자 엄마가 왜 여기? 영심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진실을 밝히려고요.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거즈를 살짝 들어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 아들이 한 짓이에요. 영심은 상처를 자세히 봤습니다. 염증이 심했어요. 괴사 조직도 보였죠. 수간호사 경험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수술했어요? 2달 전이요. 필러 맞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코 수술했는데 비뚤어졌어요. 재수술하려니까 1,000만 원 더 달래요. 또 다른 피해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술 전후 사진이었죠. 확연히 달랐습니다. 실패한 수술이었어요. 영심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깍지를 꼈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의서는 제대로 받았어요? 형식적이었어요. 간호사가 서명만 하라고 했죠. 수술은 누가 했는지 알아요? 한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취하고 나서 기억이 없으니까. 영심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보라가 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날짜에 수술한 분 있어요?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심은 사진을 보여줬죠. 이 시간에 최도윤은 방송에 나와 있었어요. 수술실에 없었다는 뜻이죠. 피해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제 얼굴을 만진 거예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50대 여성이었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뻐지고 싶다고 수술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밖에도 못 나가요.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영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이 모든 게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에서 준 영수증이에요. 정품 필러 가격으로 받았는데 가짜를 쓴 거죠? 영심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8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정품 가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가격의 중국산을 썼을 겁니다. 이거 다 증거예요. 모아서 고발해야 해요. 정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영심은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뒤에서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인데. 영심은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의사가 되라고 뒷바라지했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의사가 됐죠. 영심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피해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만든 괴물이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휴지를 건넸어요. 영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내려고 해요. 제 손으로. 오후 2시 모임이 끝나고 영심은 혼자 걸었습니다. 정 기자는 먼저 돌아갔죠. 취재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옷 사이로 전해졌죠.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도윤을 키웠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엄마 어디야? 왜? 피해자들 만났다며? 정신 차려요.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영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난 정당하게 일했어요. 25살 여자애가 얼굴이 썩어가고 있어. 내가 한 짓이야. 증거 있어요? 그냥 부작용일 수도 있잖아요. 영심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의사 맞니? 당연하죠. 난 최고의 의사예요. 최고? 대리수술하고 가짜 약 쓰는 게 최고야?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병원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환자를 속여?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혜택 받았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영심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느껴졌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손잡이가 이상했어요.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노트북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명백했죠. 영심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습니다.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신 흩어진 서류를 주었죠. 중요한 자료는 다른 곳에 보관해 뒀습니다. 여기엔 복사본만 있었어요. 저녁 8시 보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잘렸어요. 뭐?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고. 영심은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때문이구나. 미안해. 괜찮아요.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런 병원에서 더는 못 일해요. 전화를 끊고 영심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죠. 혼자 싸우기엔 너무 큰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특히 25살 여성의 상처가 잊히지 않았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살, 골마가는 조직. 그게 다 도윤이 한 일이었습니다. 영심은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이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새벽 2시, 영심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속을 타고 내려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뭘 만든 거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만 시계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영심은 정기자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윤의 병원이 새로운 플래그십 센터를 여는 날이었죠. 대대적인 오픈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수술 시간표, 모니터 사진, 동의서, 피해자 증언.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 2시가 라이브 방송 시작이죠? 네. 그때 터뜨려요. 영심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죠. 식약처와 경찰에 제출할 자료였습니다. 정오. 강남의 새 병원 건물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렸고 화환이 즐비했죠.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영심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행사장이 보였죠. 도윤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한날에도 옆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오후 1시 30분 영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식약처 직원이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신호 주시면 들어갑니다. 2시 정각에 와주세요. 영심은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정 기자와 눈이 마주쳤죠.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도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도윤이 무대에 올랐죠.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안정과 아름다움, 그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식약처 단속반이었죠. 뒤이어 경찰도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생방송이었죠.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어요. 영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저는 최도윤의 어머니 박영심입니다.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심에게 집중됐죠. 제 아들이 저지른 의료 비리를 고발합니다. 영심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죠. 11월 23일 오후 2시. 이 시간 수술 기록엔 최도윤이 집도의입니다. 화면에 수술 기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최도윤은 여기 있었어요. 다른 화면이 떴어요. 도윤이 방송에 출연한 장면이었죠.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술했을까요? 3년차 레지던트였습니다. 무면허 대리수술이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심은 계속했습니다. 이건 동의서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다 다르죠? 위조입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여줬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무어가 중국산 필러를 정품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가격은 10배 차이죠. 피해자들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부어오른 얼굴, 괴사된 조직, 끔찍한 부작용이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증거도 없이. 증거요? 영심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했죠. 6개월간 23건의 대리수술. 식약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USB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칸들이 빼곡했죠. 경찰이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엄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영심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죠. 엄마가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심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의사가 아니야. 장사꾼이지. 한나래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우리가 그렇게 밉습니까? 냄새난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건 너희 문제가 아니야. 환자들 문제지. 영심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영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죠. 자동문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아들을 고발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심은 잠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죠.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돈을 위해 환자를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정 기자가 옆에서 따라왔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시간 뒤 병원 본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이사 12명이 모였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윤 대표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10분 뒤 결과가 나왔죠. 찬성 11표, 반대 1표, 가결됐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최도윤 대표이사 즉시 해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피해자 전액 보상, 저녁 6시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충격적인 의료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영심은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봤어요. 화면에 도윤이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날에도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울고 있었죠. 명품 가방은 없었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심은 텔레비전을 껐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라였어요. 선생님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영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밤 10시 영심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옆 테이블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영심은 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죠. 천천히 서랍을 닫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심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바닥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글씨였어요. 엄마, 언젠가는 이해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영심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죠.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영심도 그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영심은 지역 보건소의 작은 상처관리실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9시에 도착했어요. 하얀 가운을 걸치고 준비를 시작했죠. 소독솜을 정리하고 거즈를 개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핀셋과 가위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죠. 무릎에 상처가 있었어요. 넘어지셨어요? 길에 빙판이 있어서. 영심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폈습니다.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깨끗이 닦았죠. 알코올 냄새가 올라왔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따가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거즈를 대고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죠. 3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틀 뒤에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봤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죠.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발가락 상처, 욕창, 가벼운 화상. 영심은 정성껏 치료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정리를 시작했죠. 사용한 기구들을 소독액에 담갔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영심은 벤치에 앉았죠.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밥 몇 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기자였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최도윤 씨 재판 날짜 나왔어요. 다음 달 15일이래요. 영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실 거예요? 아니요. 정 기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영심은 김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느껴졌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근처 초등학교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 영심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있었죠. 발신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글씨체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죠. 편지를 열었어요. 긴 글이었습니다. 엄마, 구치소에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어요. 보상도 최대한 하려고 해요. 언젠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심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죠. 다른 편지들과 함께였어요. 도윤이 한 달 동안 보낸 편지가 10통이 넘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죠. 저녁 6시, 영심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료 비리 사건 후속 조치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와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영심은 채널을 돌렸어요.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대신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나래였습니다. 처음으로 걸어온 전화였죠.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나예요. 저 병원 청소일 시작했어요. 최저시급 받으면서요. 영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냄새를 구분 못했어요. 진짜 더러운 게 뭔지 몰랐죠. 한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면회 가면 항상 어머님 얘기해요. 용서받고 싶다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아요. 저도 죄송했어요. 정말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심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죠. 밤 9시, 영심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한 줄을 더했어요. 기다림도 사랑이다.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수술복을 꺼냈어요. 초록색 천을 만져봤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다시 접어서 넣었어요. 이제는 추억이 된 물건이었죠.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영심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죠.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심은 다시 보건소로 갔습니다. 상처관리실 문을 열었죠. 이미 대기실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영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첫 번째 환자를 불렀죠. 김영수 어르신, 들어오세요. 8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발가락에 상처가 있었죠. 어디 보자. 영심은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독했어요.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았죠. 내일 또 오세요. 깨끗이 나을 때까지 제가 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왔어요. 영심은 일어나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죠. 깨끗한 물로 헹궜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69살. 아직 할 일이 많은 나이였죠. 점심시간. 영심은 보건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도 보였죠. 도윤이 일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었죠. 영심이 원했던 대로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영심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옷에 밴 냄새였죠.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니까요. 영심은 다시 상처관리실로 내려왔습니다. 오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씩 정성껏 치료했어요. 저녁이 되자 보건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영심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깨끗하게 개어 사물함에 넣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심은 시장에 들렀어요. 야채와 생선을 샀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죠. 집에 도착해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었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죠. 천천히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먹었죠.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아 정리했죠. 밤 10시, 영심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10명의 환자를 봤다. 모두 잘 나아가고 있다. 도윤이 편지가 또 왔다. 아직 답장은 못하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기다려보자.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영심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차가워야 한다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보건소에 가야 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했죠. 그것이 이제 영심의 일이었습니다. 진짜 치료, 진짜 봉사, 진짜 의료. 그렇게 영심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